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병간호를 며느리가 책임지라고? 내가 왜? 아들은 뭐하고? 호구 며느리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중 장남 며느리입니다. 손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고요. 남편과는 대학 4년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문 직종이 아닐 바에야 전업주부로 사는 게 낫다고 하셨고, 저 또한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한강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쪽 지방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크게 하시고 계셔서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해서 공유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껏 따신 밥 먹고 어려운 줄 모르고 자란 부르조아라서인지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참 좋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도 넉넉히 있겠다. 남편 공기업에 다녀서 월급 차곡차곡 들어오겠다. 신혼집 예쁘게 꾸미는 재미로 사는 게 사는 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는 집 딸답게 인테리어도 사치스럽게 꾸며도 보고 드레스실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신혼을 100% 즐기기로 했었습니다. 아기 낳으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주의였죠.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집들이해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프랑스 로코코풍으로 화려하고 과감한 인테리어에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쁘게 잘 해놓았다고 하시면서도 레이스가 줄레줄레 달린 제가 입은 홈드레스나 커튼과 방석, 그리고 부담스러운 촛대 받침들을 보고서는 정신없다며 치우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쁘기만 하다고 집을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결혼 생활이 소꿉 장난이 아니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 구경을 꼼꼼히 했었고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니 그러시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해 하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편들어 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고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니까 결혼 전처럼 사치 부리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철없는 애한테 어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살아보는 게 꿈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쓸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며느리가 철없이 살림도 못하고 사치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잘 지내왔습니다. 저도 시대 식구들한테도 나름 잘했었고요. 아가씨나 도련님 생일 때 꼭 기억하고 선물 준비해서 멋들어진 맛집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백화점 들릴 때마다 남편 옷 사면서 시부모님 것도 사서 선물로 드리곤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뵐 때마다 적지 않게 용돈 겸 드렸어요. 남편 월급으론 어림도 없는 액수였죠. 아직 학생인 아가씨에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결혼해서 저처럼 다 차려놓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부모 잘 만난 덕분에 풍족하게 살고 있단 걸 압니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 정말 힘들게 사는 친구들 많이 보면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지겹지도 않냐면서 슬슬 부동산과 경매 쪽 공부하라고 성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쪽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남편이 지방으로 순회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순회 근무를 하고 와야 승진도 빠르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본사로 다시 되돌아올 건데 몇 년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탈 있겠나 싶어서 그냥 섭섭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신혼인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이름도 거창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시작할 거라서 안 된다고 했죠. 결혼한 지 1년을 다 채워가니 이 정도 신혼생활 보냈으면 된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주말 부부 생활을 영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기도 얼른 낳아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게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련님의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도련님의 결혼 문제로 의논 좀 하자고 남편이 있는 주말에 부르셨어요. 시누이와 도련님도 와 있더군요. 저는 도련님이 아직 상견례도 남아있고 결혼이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미리 축하한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었죠.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소불고기도 넉넉히 내오시고요. 평소엔 비싸다고 소고기를 잘 내오지 않으셨거든요. 암튼 도련님 장가가게 되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도련님이 직장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 데다가 시부모님도 여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네 부부가 넉넉히 사는 것 같으니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꼭 주말 부부를 해야겠냐고 하시면서 남편이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함께 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있어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더니 무슨 일을 할 거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네요. 특별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희 부부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불쾌하시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결혼했으면 남편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셨고요. 그러자 남편도 저희네가 의논해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도련님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시아버지만 쳐다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네가 집이 있으니 도련님 신혼집 장만에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시네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전세금 보탤 만큼의 돈은 없지만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형이란 놈이 동생 집을 좀 해주는 게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돈이 없다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거냐며 대출을 받아서 해주던지 너네 집을 비워서 살게 해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으로 휑하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도련님은 뻘쭘해하면서 남편과 저한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며 결혼은 해야 하는데 전셋집도 장만 못했다고 하면 면이 서질 않는다고 부탁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형이니까 없는 동생 도와주라고 거들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장만 하는데 돈 보태주셨나? 아님, 결혼 비용 대주셨나? 의문이 들더군요. 집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혼수도 어차피 딸내미 쓸 거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낌없이 해주신 거고 그 외에도 시댁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궁색한 결혼하는 것 싫어서 적지 않게 보태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돈 많아 보이는 며느리 믿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시어머니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 대놓고 전셋집 도와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대신에 최대한 결혼식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한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라고 하면서 남편도 결혼할 때 전세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 그걸 알고서 장인어른이 집장만 해주셔서 덕분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월세로 시작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염치 없이 장인어른이 해주신 아파트를 담보받아서 대출해줄 수 없으니 은행에 대출받고 부족하면 월세로 하던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사정하듯이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자 참 난처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없으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 신혼 전셋집을 며느리한테 구걸하시다니 제가 돈을 쌓아놓고 주체 못하는 며느리쯤으로 아시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 전셋집 보태주면 그 다음엔 시누이?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번에 적지 않은 용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줬던 것을 일단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생일 때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았고 좀 더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못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맞더군요. 그동안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왔었는데 도련님 전셋집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남편이 적금 통장 탈탈 털어서 줬다고 했어요.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그걸 하신 시부모님은 굉장히 저를 괘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 돌변하셔서 저를 보실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치 않은 며느리 돈을 쓰려고 했는데 아까운 아들 돈을 썼다는 거겠죠. 말끝마다 네 시동생은 굴속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저 들으라고 지겹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그 큰 아파트에서 혼자서만 호화스럽게 산다는 거겠죠.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느라 지방에서 골방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주 만나 뵐 일이 없으니 저러시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네는 속도 위반을 하셨는지 몰라도 결혼한 지 5달 만에 첫 애를 낳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네 동서는 애기도 잘 낳았는데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집에서 놀면서도 아기 소식이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고 있지 않고 돈 벌러 다닌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부동산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코웃음 치셨습니다. 그냥 놀면서 아들 돈 축내면서 사치 부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부동산 사업 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물건 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한가득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전화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제가 연락이 안 되니 119를 통해서 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급히 오라고 하셨어요. 병원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있었어요. 종합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가 척추측만 협자증으로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 투여를 해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입원 수속을 맞춰드렸고 중간에 하던 일을 끊고 나왔던 터라
또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있는데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한가하게 집에 있냐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안 하냐고 야단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오신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시네요. 아니, 어머니는 뭐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포괄병동에 입원해 드린 건데 며느리가 굳이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하셨어요. 6인실에 계시도록 했는데 불편하다고 1인실로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1인실과 6인실 입원비 차이가 꽤 날 텐데 굳이 저에게 1인실로 옮겼다고 하셔서 그러신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병간호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될 말이라며 일하지도 않으면서 일 핑계대고 있느냐고 당장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윽박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셨는지 허리가 아파서 잠깐도 병원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학교 다녀야 하니 안 되고 동서는 애기 키워야 하니 안 되고 서방님은 직장일로 힘들 테니 안 되고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시아버지 병간호 못 해드린다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듣자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하시더군요. 허리가 아프건 안 아프건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기저귀 차고 있고 포괄병동이라 간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가족들 병문안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행여 나 몰라라 할까봐서인지 난리 부르스를 하십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얘기해주고 어머니를 진정시켜달라고 했어요. 포괄병동이니 가족의 한 사람만 면회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설마 저보고 혼자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한 후에 주말 끼워서 며칠 연차를 내고 시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해서 바쁜 아들을 불러내서 병실을 지키겠다고 야단하셨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잠깐 면회 올 수는 있어도 병간호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저를 따로 병실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비는 어떡하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항생제 과다 투여로 급성 심부전으로 의식불명이 되어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루 3번 30분만 가족들 면회가 한 명만 가능해서 딱히 병간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매일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성하셨습니다. 처음엔 장남 며느리라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원비 때문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만사 제껴두고 달려오라고 해서 하던 일 멈추고 급히 갔는데 아무도 안 왔더군요. 저만 혼자 부르셨더라고요. 아가씨나 동선이한테도 위독하단 말 듣지 못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병원비 결제해달라고 하니까 저보고 병원비 내라고 위독하다고 거짓 부럼까지 해가며 오게 한 거였더라고요. 안 믿기실 겁니다. 저도 설마 했으니까요. 그동안 입원비며 중환자실에서 이틀에 한 번 투석하시니 병원비는 상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제하시라고 카드만 드리고 일하는 중이어서 병원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조금 맥이 빠지더군요. 병원비 결제가 급하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왜 시아버지가 위독하지도 않은데 위독하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굳이 오게 해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네요. 왜 아들 신용카드를 주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아버지 병원비 대주는 게 아깝냐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돈도 쌓아놓고 살면서 거기에다 남편이 버릇안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아버지 병원비가 아깝다냐고 하시면서 당장 와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만 보니 뒷면 서명란에 아들 이름이 있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아들 돈을 어떻게 병원비 한 큐에 쏟아 넣느냐는 말씀이셨어요. 돈 많아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사는 며느리 돈으로 병원비 결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어찌 말씀하신지 궁금해서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남편한테 들려주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장남 며느리니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간호와 병원비를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대충 듣다가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며느린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병원비를 다 책임져야 해요? 아들이 번 돈은 싫다고요? 며느리 돈으로 시아버지 병원비 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이 있는 애 같으면 네가 돈 좀 가지고 있으니 좀 베푸고 살면 좋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호구 며느리 바라신 것 같은데요. 아들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호구 며느리 다시 잘 찾아보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녹음 내용과 함께 톡을 보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호구 며느리 원하셔서 우린 안 될 것 같다. 집 비번 바꿀 테니까 앞으로 여기 올 생각 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가지나 자잘한 물건들을 용달이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화 빗발치는데 받지 않았더니 열받으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도 전화해서 딸을 그따위로 가르쳐서 시집 보냈냐고 열을 내시고 전화 끊더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며느리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되신 친정 부모님이 당장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올라와서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더니 밤새 그러길래 그 늦은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드님이 내 집 앞에서 와서 문 열라고 난리 판꽃이니까 제발 데려가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배경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씁쓸합니다. 남편이 웬만해선 저랑 헤어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남편만 보면 헤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것이지 희생을 강요받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떠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친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20년 전에 가출한 엄마를 만나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1세 미혼인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엄마는 안 계십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기를 연거푸 당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만 보시고는 사업을 접하셨다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많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신 엄마는 몹시도 힘들어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빠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해서 장애 등급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다리까지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는 너무 힘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잠깐 외갓집에 다녀오시나 보다 했었는데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외갓집에서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아빠 말로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도 장애인 의무 고용인 사업장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있어서
비교적 힘들지 않는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단념하고 잊고 사셨지만 저는 계속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모들한테도 연락을 했고 엄마를 만나면 꼭 한번 저에게 연락 한번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모들은 아는 눈치였지만 찾지 말라고만 냉정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아빠 말로는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산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재혼을 했든 단순히 가출해서 살든 어떻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두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 말처럼 장애인인 아빠와 아직도 세상에 엄마가 전부였던 어린 딸을 버려두고 간 매정한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몸인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밥도 해서 먹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모를 통해서 엄마가 정말로 다른 아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절대 엄마를 제 기억 속에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아빠는 세상에 큰 욕심 없이 오로지 제가 공부 잘하고 잘 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저 하나만 보고 사신 거죠. 엄마 없이 자란 딸을 항상 안쓰러워하셨고 미안해 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도 입학했고 은행에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남친도 생겼어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집안의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학벌이 저보다 못했었죠. 알다시피 좀 있는 집 사람들은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집 가난한 딸인데도 남친의 부모들은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남친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인류대학이 아니었거든요. 재수다 유학이다 다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고 마다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시부모님께서 며느리 학벌이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친 부모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정식으로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신 거죠. 이미 결혼을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크게 긴장감이 들곤 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장애인인 아버지를 비하거나 이혼한 가정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천대할 것 같으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남친 집의 부모님 댁은 기대했던 것보다 크고 호화스러웠습니다. 유학가 있는 남친의 여동생 외에는 시부모님 두 분만 사신다고 했는데 두 분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따로 오피스텔에 나와 살고 있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세련되고 호화스럽고 큰 집을 구경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기가 죽는 것 같더군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식사 준비가 된 다이닝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주방에서 두 분의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두 사람이나 되다니 정말이지 남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가난한 집 딸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버러지 취급한다고 하던데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이런 집으로 시집 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미리 정했더니 편하더군요. 남친 아버님은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신다고 하던데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남친과는 호탕하게 대화하는 것 보니 보수적이고 권위적일 거란 예상은 빗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도 웃는 모습이 참
교養있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남친 부모님은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장애를 가진 아빠와 아빠의 직업, 이혼 등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로 은행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 등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은행 상품 등에 관심 가지시고 실적 강요도 받는지도 물으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께서 질문하시면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기만 하셨어요. 남친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경제관념이 투철한 점도 칭찬하셨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남친 부모님의 호의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남친 아버지께서 최매신 수석과 분재를 정원 쪽 테라스 쪽에 진열해 놓으신 것을 자랑하듯이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남친 집의 정원이며 거실 인테리어의 세심한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버니가 수박과 참외 그리고 복숭아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내어 오셨어요. 남친 어머님과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아서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정말 인상 좋으신 분이 오셨다면서 칭찬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히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가출했던 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맞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찌고 주름이 생겼다 해도 기본적인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이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자기 딸을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나 남친 부모님 댁에서 주방 아주버니로 일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주치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티타임 후에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주방 아주머니 이름을 물었더니 엄마 이름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분이라서 한 식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전에는 출퇴근을 하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왜 주방 아주머니에게 관심을 갖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과 무척 닮아서 궁금했다고만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연으로 남친 집에 도우미 아줌마로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천도꾸리기 같은 대우는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20년이 지났지만 한참 엄마를 그리워할 나이에 떠났던 터라 한시도 엄마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서 단번에 알아봤는데 정작 엄마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고 서운한 복합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살지 못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딸 얼굴도 잊어버렸을 테니 굳이 아는 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서로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게 편하겠구나 싶었죠. 20여 년 전에 아빠와 나를 버리고 간 엄마는 이젠 내 엄마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에 남친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저를 무척이나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상견례를 빨리 치르자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결혼을 서두르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비용 일체를 모두 남친 부모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예단 예물은 다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집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남친 집 2층이 비어있으니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차피 둘 다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아주버니가 있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아기가 생기면 남친 어머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만 혼자 사시게 될 아버지가 막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우미 아줌마로서 엄마 얼굴도 보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사실 답답했습니다.
몸만 오라고 하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제 입장에서 합가한에 만에 선택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간단히 치르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후에도 여러 번 예비 시댁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인 엄마는 저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친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얄밉기도 하고 싫더군요. 제가 중간에 제 이름을 개명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을 서로 연락 끊고 살았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시부모님이 2층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주시고 신혼집 분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엄마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는지 무엇이든지 저를 배려해서 해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남친과 결혼식도 올리고 시댁집 2층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의 두 번째 안방 마님이 되었네요. 이렇게 큰 집으로 시집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남편 덕에 좋은 시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시집에 시집을 왔네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주말에 혼자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라고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아버지의 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이 친정아버지 드시라고 상당히 꼼꼼히 챙겨주셔서 큰 팥빙수 한 통에 하나 가득이었습니다.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가는 내내 생각해봤어요. 딸은 못 알아봐도 아빠는 알아보시겠지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친정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부터 차에서 내리고 함께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하셔도 제가 온다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와 비슷한 사람과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온 도우미 아줌마도 아빠는 알아보더라고요. 아빠를 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저랑 아빠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제가 일부러 아빠에게 아빠 많이 기다렸지? 아빠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랑 함께 왔는데 엄마가 자기 딸을 못 알아보네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영문을 모른 채 왜 함께 오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엄마에게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엄마에게 20년 전에 버린 딸이 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이라서 참 웃겼어요. 아빠도 자초지종을 대충 듣고 나서 기가 막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도망치듯이 가출했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주방 도우미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별로 애틋하거나 동정이 가거나 연민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왔듯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저는 초등학생 3학년 아들과 6학년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백수입니다. 결혼 후 얼마 동안은 회사에 잘 다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그만뒀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상의 한마디 없이 무작정 회사 때려치더니 그냥 계속 집에서 놀고 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하겠지 싶었는데
집에 틀어박혀서 꼼짝 않고 편히 잘 지내고 있어요. 워낙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센 사람이라서 더 이상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 6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보탰고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에도 단 한 번도 생활비 받아본 적 없었네요. 결혼 초에 제가 통장을 달라 하고 경제권을 내가 주겠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 붙이더군요. 그래서 빚이 있어서 그렇냐고 그랬더니 빚은 없지만 자기가 이것저것 관리하는 통장을 넘겨주면 제가 그렇잖아도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감당하기 힘들 거라며 어느 정도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넘겨주겠다면서 기다리라 했지만 아직까지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활비 절반씩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제 계좌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한 번도 입금한 적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생활비 입금하라고 하면 넌 돈도 많이 벌면서 생활비 달라고 하냐며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고 배째란 식이었죠. 참 많이 다투고 싸우고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게 취미인 듯 아주 편안하게 지금껏 잘 놀고 있네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아침거리 챙겨놓기 위해 밥하고 반찬이랑 식탁 위에 세팅해 놓고 애들 깨우고 7시 40분 정도에 출근하러 집을 나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잠자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해도 애들 좀 챙기라고 그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지 몸뚱아리 챙기기도 바쁘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집에서 논다고 그리 구박한다고 난리칩니다. 집에서 계속 놀 테니 저보고 돈도 벌어오고 살림도 하라면서 집안일 시켜 먹으려면 생활비 몽땅 내놓으라고 큰소리칩니다. 퇴근 후에도 식탁 위에 아침 먹는 그대로 반찬통 열린 채로 있고요. 애들 먹이려고 한 장조림이나 햄볶음 다 헤쳐 먹고 늘어놓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애들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지 않고 엄마한테 말하라고 시킵니다. 백수로 집에서 노는 것은 창피한 일인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애들 학교 준비물도 아빠가 사러 다니고 하면 백수 아빠로 들통나니 창피해서 못한다고 하고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같은 이유로 동네 창피하니 절대 못한다고 하네요. 쪽팔리고 포만 나서 싫다고 합니다. 편히 먹고 살려고 저랑 결혼한 것 같네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을 따로 알리진 않았지만 알고 계십니다. 낮에 시모랑 남편 여동생의 손아래 시누이랑 전화통화 자주 한 걸 보면 모를 리 없네요. 저한테 아들 백수로 놀고 있다는 사실 티 한 번 안 내더군요. 모른 척 시침이 뚝 떼더라고요. 새벽부터 피곤한 몸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 상까지 차리고 헐레벌떡 출근하니 정신없이 일하다 퇴근쯤 되면 애들은 엄마 오고 있냐며 학교 준비물 챙겨달라고 하고 학원 선생님과 상담도 해야 하고 학원비며 애들 공부까지 모두 챙기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밥중이 백수 남편은 중간에 학원 가기 전 아이들 간식까지 다 처먹고 애들 굶겨서 학원 보내기 일쑤였어요. 퇴근해서 집에 온 저에게 배고프다고 빨리 밥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 참, 내가 어쩌다 이런 놈과 결혼했을꼬 하며 탄식했죠. 내가 남자 한 번 잘못 보고 결혼하고 내 발등을 찍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많이 다투고 싸우도 봤는데 나 몰라라 하더군요. 물론 이혼도 못 해준다며 자식 둘이나 낳고서 무슨 이혼이냐며 오히려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준다고 이혼하는 나쁜 년 취급합니다. 어이가 없는 게 돈 많이 못 벌어오는 게 아니라
돈 안 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손이 동서에게서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네요. 남편이 시모에게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달 150만 원씩 용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손이 동서네는 80만 원씩 드렸고요. 남편 형이 되는 시숙님네 두 분 다 반모사이고요. 각자 자기 개인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경제권 쥐고 있어서 시어머니 용돈은 친정어머니와 똑같이 80만 원으로 양가 부모님께로 드린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네 시동생은 150만 원 준다면서 어떻게 형이 돼서 동생만 또 못하냐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랬답니다. 작은 동서가 혼수로 직장만 해왔으니 돈 들 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150만 원은 용돈으로 과하다 하시며 동서가 알고 있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급 당황해하며 절대 말하지 말라 하고 급히 끊더랍니다. 그러시더니 시어머니가 시숙한테 따로 용돈을 달라고 졸라대신답니다. 동생네가 150만 원씩이나 주는데 너네는 왜 딸랑 80만 원이냐고. 그 인간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보태고 지 엄마한테 생색내고 위신 세우고 다녔네요. 참 열불납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 초 몇 번 드린 것 빼고는 매달 드린 적 없습니다. 웬만해선 애들 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정말 딱 갈라서고 싶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손 하나 까딱 않고 밥 얻어먹고 아이 낳아줘, 돈 벌어다 줘, 집안일 해줘, 지 돈 감춰놓고 지 엄마한테 생색내고 내가 미친 X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자연히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꾸 애들이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좋아하면서도 엄마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애들 때문이라도 이래선 안 되겠다 싶더군요. 남편에게 이래저래 하고 싸우면 애들 교육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참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오기 전에 애들에게 엄마의 지친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더욱더 더 나름 힘내기 위해서 빵이나 김밥 한 줄이라도 꼭 간단히 챙겨 먹고 놨어요. 일단 내 아이들은 어떻게든 챙겨야 하니까 남편이 절이 나와도 달리 방법이 없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는 85세이고 허리도 많이 안 좋으셔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네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친정엄마한테 맡기다시피 했는데 아무리 몸이 안 좋으셔도 제가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당장 달려와서 저희 집안 청소나 먹을거리 다 해놓고 가세요.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늘 저를 짠하게 생각하셔서 애들 반찬이나 먹을거리 챙겨놓고 가져가라 하십니다.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해주시고 애들도 챙겨주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극도로 싫어하네요. 친정엄마 오지 말라고 하라고 아주 지랄지랄을 해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몸도 안 좋으신 노인네가 구석구석 청소부터 빨래며 무슨 일을 그리 많이 하시냐며 자기가 불편해 죽겠답니다. 하도 눈치를 주니 엄마도 이젠 자주 안 오세요. 반찬거리 만들어 놨으니 퇴근 후 들리라고만 하십니다. 그런 친정엄마에게 저는 용돈 한 푼 제대로 드린 적 없네요. 명절 때만 돈 봉투 드리는데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십니다. 혼자 벌어먹고 사는데 어찌 네 돈을 받겠느냐며 거절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백수이면서도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니 말이 되나요? 자기 돈 몰래 꽁쳐두고 생활비 안 주면서 자기 엄마한텐 150만 원이나 주고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열불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71세이고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몸도 건강하시면서 우리 애들 한 번 봐준 적 없고요. 이제 갓 결혼한 손아래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저보다 2살 아래인 손아래 시누이는 한 번도 직장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이 줄곧 집에서 할 일 없이 놀다가 결혼했네요. 조카라고 우리 애들 잠깐 이뻐만 해줄 줄 알았지 한 번도 아이들 맡겨본 적 없습니다. 혹시나 애들 맡길까 싶어서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성형외과에 보톡스 맞으러 다니느라, 피부 시술 받으러 다니느라, 마사지 샵에 피부 마사지 케어 받으러 다니랴, 미용실 다니랴, 쇼핑하러 다니랴 바쁘답니다. 시어머니는 등산 다니랴, 꽃놀이 다니랴, 송가인 콘서트 보러 다니랴 바쁘시고요. 그 아들내미 백수 남편도 집에서 놀기 바쁘고요. 그러고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생활에 찌들려 살다 보니 고개 들어 쳐다보니 보이네요. 저만 아둥바둥하며 발 동동 구르고 미친년처럼 살고 있었네요. 우리 애들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나를 남편 새끼나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참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서 받았더니 시누이였어요. 시누이 왈, 언니 웬만히 좀 해. 회사 다니는 게 뭔 벼슬이야? 치우고 좀 살아. 회사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서 다녀. 세상에 오랜만에 오빠 집에 가봤더니 먹을 거 하나 없고 문 앞에서부터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네. 회사 다니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집안일 해가면서 다니라고 어떻게 오빠 먹을 거 하나도 안 해놓고 다니는가? 하고 말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오히려 참고 참으려다 속 터져서 한 소리 한답시고 전화했다네요. 참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웃었네요. 제가 어이없어서 하하하 하고 웃었더니 왜 웃냐며 약올라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하는데 전화 너머로 남편이 제 욕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이 남편 새끼가 지금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나를 두고 지 동생이랑 내 욕을 하면서 감히 전화까지 걸게 하면서 지랄하고 있던 겁니다. 대꾸도 않고 웃기만 하고 전화 끊었더니 계속 울리더군요. 그때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아,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날 완전 웃게 보고 있구나 하고. 내가 순둥순둥하니 별 불만 없이 있으니 마치 나를 지들 노예나 된 듯 함부랍니다. 참고로 시누이 직장 한 번도 안 다녀봤다고 했는데 회사에 다니는 여자들은 모두 드라마에서처럼 옷 이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폼 재고 다니는 줄 압니다.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절대 모르죠. 정작 자신은 그 나이 되도록 빌붙어서 이리저리 용돈 받아 처먹고 기생충처럼 살았거든요. 자기 오빠가 돈 못 벌고 집에 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기생충 같은 자신도 폼 재고 회사를 못 다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폼 재고 회사 다니는 올케를 보니 오라가 치미는 모양입니다. 평소에도 2%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답이 따로 없네요. 지랄 한번 떨어져야 아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시댁으로 전화 걸어서 시부모님 계신지 확인 후 바로 찾아갔습니다. 전화 받는 시어머니 말투가 곱진 않더군요. 그 못된 시누이가 뻔히 제 흉을 있는 대로 봤겠죠. 평소 때 같으면 시부모님 뵈러 갈 땐 빈손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사들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갔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무시하고 곧바로 시아버지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지영이 아빠가 6년 동안 백수인 건 아실 테죠? 지영이 아빠한테 이제껏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왈, 그래서 지금 너 요새 떨려고 왔니? 지영이 아빠가 돈이 있으면 생활비 주지 왜 안 줬겠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매달 빼놓지 않고 저 몰래 어머니한테 150만 원 드리나요? 그랬더니 놀래면서 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아니, 아들이 지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게 그리 잘못된 거냐? 그것 때문에 달려온 거냐며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돈 어머니 아들 돈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죽어라 일하고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하니 돈 쓸데없어서 어머니 드린 돈입니다. 제가 미친년이었네요. 어머니 아들 돈 벌어다 주고 자식 낳아주고 집 사주고 밥일 해주고 여유가 없어 친정엄마 용돈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내 돈 훔쳐다가 시어머니 용돈 150만 원이나 주고 친정엄마 애기들 키워주고 반찬거리 해다 주시고 한 번씩 집에 오셔서 청소나 빨래 다 해주셔도 용돈 한 번 안 드리는데 피 같은 내 돈 150만 원을 어머니한테 드렸네요. 아, 거기다 우리 아가씨 결혼 전에 용돈도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줬네요. 그리고 결혼 비용 보태라고 준 돈도 누구 돈으로 생색냈는데요. 제가 그동안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나 시누이가 나를 우습게 보죠. 저 이제 정신 차리랍니다. 그리 말하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담담히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이혼할 거라며 그리 하시라 하고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매매로 내놓고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 여차여차하고 말씀드리니 친정아버지도 잘 결심했다며 힘을 내라고 하시네요. 그 사이 시모가 백수 남편에게 전화한 모양인지 이혼한다고 했냐며 씩씩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 난 너랑 안 산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식 낳아주고 네 엄마한테 네가 용돈 주고 하며 이 집 살림살이 그리고 네 동생 결혼할 때 쓴 돈 모두 다 돌려주라는 소리 안 할 테니 당장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이 떨어지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해서 여러 말 하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가 그러다 말겠지란 표정입니다. 미안하단 그 흔한 말도 없고 지 동생이 좀 뭐라 했다고 꼴값 떨고 있네 하는 표정이네요. 애들이 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하겠냐는 표정으로 지 엄마와 시누이와 전화통화하는 것 같은데 이젠 저런 인간 안 보고 싶네요. 이사한 날 당일까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이없어 하더니 친정집 근처로 이사하니 따라오겠다고 사정하네요.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안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친정 식구들 다 불러서 남편 방에 있는 옷만 빼고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던져주고 왔네요. 혹시 백수 남편이 찾아올까봐 친정 부모님이 함께 계셔주기로 했고요. 계속 이혼 안 한다고 전화오고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도 하네요. 다 녹음해놨어요.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기생충 같은 남편 꼴 안 보니 살 것만 같네요. 내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시누이가 얄밉긴 하지만 회사로 전화해서 저에게 그렇게 악다구니를 안 했다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렸을 수도 있는데 악다구니 해준 시누이가 고맙기까지 하네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응원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보 사연 받습니다. 소중히 받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친구와 커플하는 남편이 청춘 사업한다는 시누이 이참에 갈라서라고?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3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사내 커플로 비밀리 교제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비밀 교제라고 해봤자 사내에서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이자 제 친구 미란이는 남편과 사귀는 전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죠.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직장 동료 친구인 미란이는 엄마와 함께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 건너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많이 거들었어요. 아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자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란이가 근처로 이사 오면 서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저의 의사를 미란이가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회사로 출근하기도 참 가깝고 편리했습니다. 미란이는 출퇴근용 차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 유지비가 만만찮다면서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게 낫다고 하던 친구였습니다. 참 검소하고 자기 몸의 사치를 한 번도 부릴 줄 모르는 친구였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느라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란이는 자기 자동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미란이를 픽업해서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란이가 직장 동료이면서도 친한 친구이면서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퇴근 때는 서로 부서가 다르니 따로 왔지만 출근할 때만 함께 출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미란이가 가까이 이사를 오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았어요. 아기 보느라 반찬도 잘 못해 먹을 거라면서 미란이 어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이나 겉절이 같은 것을 미란이 편에 시시때때로 보내주셨고, 연락만 하면 쉽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와 차 한잔도 해주면서 아기도 돌봐주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퇴근이 좀 늦는 것 같았는데 이른 저녁부터 아기를 재우려다 옆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신우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언니 별일 없지? 무슨 일? 왜? 혹시 오빠한테 연락 안 왔지? 응, 그런데 올 때가 지났는데 아직 안 오네. 왜 그러는데? 응, 아니야. 그냥 해봤어. 라고 말하더니 싱겁게 끊었습니다. 잠이 들긴 상태라서 받았던 터라 뭐지? 하면서도 오늘따라 연락도 없이 늦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오겠지 싶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번엔 손이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에 불을 켜고 보니 자정을 가리키는 시각이었어요. 웬만해선 이 시각에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자다가 깬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한테서 연락이 없었냐고 묻는데 아기 재우다 잠들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말을 했습니다. 동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동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 말 듣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지금 서방님이 병원에 있어. 교통사고 나서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니까 놀라지는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말로는 아주버니랑 시누이랑 시부모님이 병원에 총 출동해 있다고 했고 형님은 애들 때문에 집에 있다가 시누이에게서 상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놀랄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화가 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와이프가 모르면 말이 되는 거냐고 했었죠. 그러자 형님이 그러시대요. 그러게 내 말이 서방님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게 좀 하고 말을 흐렸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그쳤어요. 그게 좀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동서가 알게 될 텐데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으라고 해주는 말인데 하고 상당히 뜸들이시며 답답하게 말을 할까 말까 했습니다. 대충 형님이 신우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데이트족들이 많이 가는 참변 쪽으로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가 갑자기 뛰쳐나온 어린이를 피하려다
선변 아래쪽으로 차가 곤두박질 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은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타박상 정도로 한 일주일 입원하면 괜찮겠다고 하는데 함께 타고 있던 아가씨는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하필 그 아가씨가 제 남편의 옆자리에 타면서도 안전띠를 메고 있지 않아서 아직도 의식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 남편도 기절했었는데 119로 실려가는 도중에 깨어나서 아주버니와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 와이프는 놀라니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네요. 그러면서 형님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천하에 다른 남자들은 다 바람 피워도 우리 서방님만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들 없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한 번씩 연락 줄 테니까 마음 편히 갖고 있어. 난 자네 편이네. 라고 별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온통 제 남편이 무산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만 보니 형님은 제 남편이 마치 다른 여자랑 바람피다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는 식으로 아주 안타깝다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참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가 절대 저에게는 함구하라고 했는데 같은 여자끼리 그런 일을 몰라서야 되겠냐면서 안 되겠다 싶어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했단 말이라며 그대로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시누이가 그러는데 오빠가 카풀 할 때부터 눈치챘다고 하더라네. 깜짝같이 애기 보고 있는 올케 속이고 청촌 사업을 하고 있을지 그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냐면서 자기 오빠이지만 작은 올케가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힐지 걱정이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데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바람핀 현장이라도 잡아서 건수 하나 올린 것처럼 이것 봐라 라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님이 그렇게 동서밖에 모르고 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다 똑같은 남자였다고 하면서 형님도 아주버니 바람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면서 저보고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장황히 말하고 있는 형님의 전화를 중간에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전화를 바로 받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어요. 교통사고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괜찮냐고 했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서 바로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 미란이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내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생략하고 대신에 저녁 회식을 모든 부서와 함께 하다가 미란이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미란이가 잠시 전에 깨어나긴 했지만 혹시 못 깨어날까봐 정말 가슴 저렸다고 했어요. 지금은 계속 종합검진하고 있고 미란이 어머니가 오셔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어머니가 미란이가 죽는 줄 알고 대성통곡하고 계셨고 경황 없는 와중이라서 혹시라도 집에서 아기 보고 있는 제가 힘들게 마음 쓸까 봐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을 들으니 미란이 상태를 보고 싶어서 당장 아기를 들쳐업고서라도 병원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미란이 엄마가 놀라셨으면 대성통곡하셨을까 싶었네요. 그나마 깨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가 별 이상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남편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병원이라면서 오빠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너무 속 끓이지 말라고 위로하듯이 말했어요. 옳게 나도 오빠가 남들이 다 한다는 청춘 사업을 할 줄은 몰랐네.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실제 보고서 나도 알았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말했습니다. 청춘 사업? 참, 네. 자네 오빠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네. 걱정 부드러 매고 아무튼 내 대신 오빠한테 달려가줘서 고마워. 오빠가 크게 다친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행이야. 했습니다. 저희 뜻밖의 반응에 신우이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옳게 오빠가 딴 여자랑 있다가 사고 났는데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는 오빠가 바람 피웠으면 좋겠어.
내 걱정을 해주는 것 보니 오빠가 아주 말짱하나 보네. 내 대신 오빠랑 함께 사고 냈던 내 친구 미란이가 어떤지나 잘 봐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친구라고? 그럼 오빠가 언니 친구랑 바람 피운 거라고? 세상에. 옳게. 아무리 우리 오빠지만 언니 친구랑 바람 핀 거는 나도 용서가 안 되네. 그냥 이참에 갈라서버려. 라고 했습니다. 네, 참 신우의 말이 참 우습더군요. 아주 오빠랑 갈라서기를 오매불망 바란 사람 같네. 어이없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오빠가 바람 피웠는지 어쨌는지는 오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줘. 내 친구는 그럴 애가 아니네. 아가씨가 그렇게 나를 염려해준다면 오빠가 바람핀 증거를 잡아다 줘봐. 그럼 그때 갈라설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우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옳게. 난 내 오빠라고 해서 바람핀 남자는 용서 안 하네. 언니도 오빠 용서하지 마. 뭐하러 이렇게 살아? 그냥 갈라서는 게 좋겠구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어서 오빠가 바람핀 게 확실하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참 퍽이나 제 생각 해주는 듯 하면서 서로 이혼하라고 아예 정용하네요. 참 별꼴이네. 너나 네 남편 거 이혼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인간들이 딱 여자와 남잔데 남편 차에 젊은 여자 같다면 다 바람핀 건가요? 별꼴을 다 보겠네.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내 친한 친구를 불륜녀로 여기는 것도 그렇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편에게 바람 피웠다는 둥 하는 그런 말을 신우 입에서 들으니 똥물을 뒤집어 쓴 듯 불쾌했습니다. 평소에 오빠가 저밖에 모르고 쩔쩔매는 모습이 질투가 나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오해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아기를 봐달라고 하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날 아침에서야 입원실로 옮겼다고 했어요. 남편은 머리와 군데군데 타박상으로 붕대를 붙이고 있었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 말고는 아직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했어요. 막상 보니까 혹시라도 후유증이 생길까 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입원실로 갔는데 미란이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팔도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있었고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타박상이 부어 올라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던 미란이 어머니는 그래도 특별히 다른 이상 증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깨어나지 않아서 죽는 줄만 알았답니다. 미란이도 저를 보고는 엷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군요. 야, 네 남편 차 한 번만 더 타면 나 저 세상 구경 가게 생겼다. 아니 어린애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놀래서 피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미란아. 다음엔 우리 남편 차 타라고 하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도 나왔는데 다른 곳은 특별히 이상 증세가 없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었죠. 그 뒤로 미란이는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완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두통이 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증세는 없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었죠. 여전히 신우이나 형님은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 피우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신우이는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제 핸드폰을 열심히 보다가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창밖을 유난히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깊은 생각 속에 빠졌었죠. 그날따라 집안일도 아기 보는 일도 심드렁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또 아기를 맡기고 시외로 나왔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 아담한 주택으로 익숙한 듯이 배를 눌렀어요. 마당이 내다보이는 아주 예쁜 주택이었습니다. 단아하고 단정한 모습에 수녀차림 한 분이 웃으면서 반겼어요.
그리고 뒤에서 5살로 보이는 한 남자애가 엄마! 라고 하면서 달려나왔어요.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왈칵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미안해, 선우야. 엄마가 오랜만에 왔지? 응,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동생 낳느라고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 하면서 눈물을 뚝 하고 흘렸습니다.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다면서 아기는 어떡하고 왔냐고 황당해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우리 선우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아기 맡겨놓고 바로 보러 왔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주말이라서 선우를 보러 먼저 가 있었어요. 선우는 인회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우가 아기였을 때부터 돌보기 위해서 들렀던 곳이었어요. 선우는 제 품에서 나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남편이랑 쇼핑 다녀와서 산 것들을 이것저것 보여주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줘서 정말 기쁜 표정이었어요. 참 천사 같은 아이였죠. 여기에는 선우 같은 또래 아이들이 여러 명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는데 회사에서 결혼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복지시설 중 하나였어요. 회사 입사할 때부터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선우는 갓난아기였어요. 이곳에 맡겨진 아이들은 사정이 생겨서 부모가 직접 맡긴 아이들도 있었고 완전 고아인 아이도 있었고 미혼모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출생에 대해서 명확한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선우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 키워달라는 메시지와 이름과 생일만 적힌 채 수녀원 앞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쓰러웠고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주말마다 찾아와서 선우를 돌보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틈만 나면 선우를 보려고 자주 들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선우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과 사귈 때는 함께 와서 선우와 놀아주곤 했었죠. 그래서 선우는 남편에게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얼렁뚱땅 선우의 엄마와 아빠가 되었는데 선우는 저와 남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서 남편이 혼자 선우를 만나러 왔었어요.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못 가게 되는 주말이면 미란이에게도 부탁해서 기다리고 있는 선우를 찾아가게끔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곤 했었네요. 남편이 혼자서 선우를 만나러 갈 때는 동물원이나 공원에도 데리고 다녔고 마트에서 들러서 장난감도 사주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시누이가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선우랑 함께 있는 모습이 부자 사이처럼 친밀했고 무엇보다 선우가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고서 남편이 저 몰래 두 집 살림 하는 것인 줄 오해했던 겁니다. 시누이가 남편과 선우랑 함께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찍었던 것을 저에게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선우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선우를 가운데 두고 셀카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아들과의 즐거운 한나절이란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더니 그새 그걸 본 시누이한테서 톡이 왔네요. 올케 언니, 그 애가 아들이라고? 설마 오빠가 낳은 아들을 키우려고 받아주는 건 아니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오빠 아들? 내 아들인데? 언니, 제정신이야? 아니, 오빠가 딴 여자한테서 낳은 아들을 언니가 키운다고? 하고 별 상상을 다 하고서 톡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서 차분히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완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의논했습니다. 선우가 곧 학교도 가야 하고 언제까지 시설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매번 선우를 만나러 주말마다 가는 것도 그렇고 엄마 아빠로 철석같이 믿음에 따르는 선우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우를 입양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가끔씩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기를 돌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 친정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친정엄마는 반대하셨습니다. 검은머리 짐승은 함부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덜컥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고 무척 반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누이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선우를 키우겠다고 완강히 버티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선우가 있는 인혜원으로 찾아갔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어린 선우를 만났는데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많이 끌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우 외에 새로 들어온 더 어린 애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평일에도 한 번씩 선우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우를 함께 키우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인연이 된 시부모님께서는 선우의 고향과도 같은 인혜원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개원드린 친구분들에게 인혜원을 널리 알리시면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셨어요. 시누이와 형님도 그동안 남편이 바람폈다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고 미안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년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만 축 내고 사느니 인혜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기 낳느라 선우를 보러 가지 못해서 마음이 늘 편하지 못했는데 이제 데려와서 내 자식처럼 옆에 두고 함께 키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도 만만치 않다고 했는데 선우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겠나라고 다짐했습니다. 선우와 남편이 다정하게 함께 있던 모습을 보고서 오해하고서는 내 친구와 커플을 한 남편이 청춘 사업한다고 여겼고 교통사고까지 나자 정말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확신했었던 시누이는 한때 해프닝이었다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반사입니다. 오늘은 아파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던 남편 그대로 해주었어요. 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딸둘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뭐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 잘 내놨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겨 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갔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랜 동안 해왔던 터라 남편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젠 아주 자주 겪다 보니 지겹기만 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추잡스런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텐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도 기댈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든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홧김에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제 신용카드 하나를 결제를 해주었는데 그마저 못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고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네요. 아마 그런 저를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기대고 잘 살았었는데 행여라도 남편한테 빌붙어서 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엔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해서 못을 박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었네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원 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에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줬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공색하게 결제해줄 때마다 어째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돈을 물쓰듯이 썼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단지 조금 무능해서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급여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얼마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보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옷 하나도 사입지 않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의 대부분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속옷도 너덜너덜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놓았다가 한가할 때 바늘로 꿰매어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긴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성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 난 거를 꿰맬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었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바늘에 실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런 영감택이 누가 안 모셔가나 하고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저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요.
오래도록 탔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으로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퇴직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들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줄일 수 없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식비는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차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거지 같던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나 햄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삥땅 쳐서 몰래 훔쳐먹곤 해도 모른 척 아량 있게 봐줍니다. 적어도 난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준다.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을 예의상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고 해줬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요. 배고프면 주방에 몰래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그릇에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습니다. 옷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요새 80대 중반인 시어머니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하시던 아버님까지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서 상당했었나 봅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반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나? 그래서 오빠한테 직접 말하는 편이 좋겠다고 한 거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오빠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체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절대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하더군요. 믿건 말건 사실이니 그리 알라고만 했는데 퇴직했으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말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지 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었네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네요. 다른 일로는 남편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이런저런 흉을 다 보면서 유독 돈에 관한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부모님의 병원화를 두 딸들하고 주말에 간 것 말고는 병원에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도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의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신우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신우이가 힘들다며 죽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는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쫌탱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도 없이 처리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신우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은 점차로 회복되어 가시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헤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에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헛구역질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워 있기 일쑤였습니다.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쪼르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신우이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울면서 전하는 말이 구구절절하니 꽤나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조용히 혼자서 죽겠노라고 했으니까 병원 안 갈 거네 라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을 다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를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저에게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였단 걸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암을 이겨내든지 말든지 자기 알아서 할 소관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함께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 투병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3학년 딸과 중학생 1학년 아들 둔 워킹맘입니다. 남편 형제는 위로 시숙님이 계시고 그 위로 남편 큰누나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숙님이 6개월 전에 시아버지 생신일날 소화가 전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입도 식사를 못 하셨는데 그때부터 몸이 매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 담관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주변에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간암까지 진단받으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월 전에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전혀 이상을 소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뭐 몇 달 전에 이상이 없다가도 젊은 사람이 한번 암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 진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더랍니다. 종합검진이라 해도 말뿐이지 모두 비용을 들여야 하니 선택사항으로 몇 가지 검사받은 걸로 종합검진 받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관암에서 전이가 되어 간암까지 그것도 말기까지 가도록 모를 수가 있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 나이고 아직 두 아들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라 한창 돈도 많이 들어갈 때인데 외벌이인 시숙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셨으니 우리 형님은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 먼저 들더군요. 그때부터 시숙님은 병원 진료받으랴 항암에 좋다는 갖은 약초와 민간 처방들을 여기저기에서 추천받아서 드시고 기존에 좋아하셨던 과자들이나 햄버거, 치킨 등을 전혀 못하시고 음식도 싱겁게 드시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암에 좋다는 자연산 미나리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캐러 다녔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고 했었더랬습니다. 형님은 기존에 있는 돈을 모두 다 병원비로 쏟아 넣었고 간병하느라 바쁘니 따로 생활비를 벌러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숙님의 암 진행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갔고 급기야 간암 말기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숙님은 힘든 항암 치료 포기하고 식이요법으로 해보겠다 하시며 병원에서 나오셨고 집에서 요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병원비와 그동안 시숙이 형님 몰래 썼던 카드비 3,500만 원을 시아버지께서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부탁해서 해주신 게 아니라 아픈 시숙이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해주신 거라네요. 사실 형님은 그때까지도 시숙에게 개인 카드빚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시숙이 시어머니에게 카드빚 갚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러마하고 답해 주었으면서 마치 형님이 아픈 아들을 시켜서 부탁하는 줄 오해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형님을 면전에다 대고 구박하시기 시작하는데 마치 자기 아들이 아픈 이유가 형님 때문인 것처럼 형님 탓을 하시더래요. 시숙이 병원 싫다하고 집에 와서 요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아들은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아예 형님 집에서 사시면서 병간호 하시면서 형님을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은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데 마누라인 너는 어쩜 이렇게 말짱할 수 있느냐고 분통 터져라면서 그 스트레스를 형님한테 다 푸는 것 같더라네요. 시숙 옆에 하루 종일 간병하면서 주말에는 손이 시니까지 와서 지내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 하나도 시어머니 감시 속에서 해야 했고 약이며 몸에 좋다는 민간 처방까지 모든 걸 간섭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늘 형님에게 전현이 지 남편 죽으라고 무슨 약을 탔는지 알 수 없어. 전현이 주는 것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시숙에게 말씀하신다네요. 아픈 시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남편에게만 그러더랍니다. 전현이 내가 아프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애들이 떠든다고 조용히 하라고 시켰더니 날 무시하고 대꾸 안 한다. 이제 내가 아프니까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낼 년이다 라고 했다네요. 평소에 자기 형이 형수에게 말도 안 되게 함부로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장난입네 하고 시어머니가 치켜 세워주니 정말 잘난 줄 알고 있답니다. 남편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픈 시숙 말에 열받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엄청 분개했고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형수인데 무슨 말들을 하느냐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픈 시숙에게도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해진 거라고 말해주었고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하자고 다독이니 아픈 시숙이 형님더러 전연 얼굴 보고 있자니 없던 병이 더 생기겠다 하고 계속 형님을 탓하니까 그 말만 믿고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더욱 형님을 갈구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숙이 아프기 전에도 형님네 부부 사이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던 듯 싶었어요. 집안 행사나 친척들 결혼식에도 항상 한 집에 살면서도 따라오셨고요. 두 분이 함께 있어도 서로 다정하게 말 섞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나대는 두 아들을 소리치고 야단치는 모습들만 보여주었고요. 그것 때문에 형님과 말다툼을 자주 했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서 저희도 함께 있을 때는 눈살을 많이 찌푸릴 때가 있었어요. 성격이 급한 형님은 늘 시숙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두 아들들에게 다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따뜻한 사랑을 주지 않고 늘 귀찮아했고 야단만 치고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놀아주지도 않고서 닥달하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은 시숙을 매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날도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아픈 시숙과 함께 있었는데 주말이라서 건넌방에서 문 열어놓은 채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한가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게임하면서 두드리는 자판 소리가 유난히도 거슬린다고 하면서 아픈 시숙이 누워있다가 형님을 불러서 게임하지 말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아들 방에 가서 게임 마저 끝내면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문을 닫았는데도 자판 소리가 거슬린다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냐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소리가 나지 않는데 거슬리냐면서 비 맞춰주려고 아들 방에 가는 신용까지 했다네요. 몸이 아파서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는 시숙의 비위를 맞추려고 형님은 아들 방에 재차 가서 아빠가 아파서 예민한 상태이니까 게임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조금만 하다 말겠다고 하고는 계속 하더랍니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아직까지 난다면서 아빠 일기를 우습게 한다고 엄청 짜증내니까 보다 못한 신우의 시어머니가 한꺼번에 나서서 게임하지 말란 아빠 소리 안 들리냐고 큰 소리로 잔소리를 했다네요. 게임하다가 성질이 난 형님네 큰아들이 아이씨 아프면 곱게 있을 일이지 맨날 사람 잡네 하더라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게 아픈 아버지한테 할 소리냐고 하면서 다 큰아들을 귀싸대기 연거퍼 때리고 욕을 있는 대로 한 바가지 쏟아부었다고 해요. 형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다 큰애한테 함부로 손찌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도 그만하시라니까 대번에 시어머니가 니년 때문에 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서 머리채를 잡고 쥐고 흔들더랍니다. 그걸 본 고등학생 아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밀치고 죽을 병에 걸린 건 엄마 탓이 아니고 세상에 지 몸뚱아리 하나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벌받아서 받은 병이라면서 당장 두 분 다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다네요. 노예는 시숙은 아들을 향해서 욕짓거리 퍼붓고 있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대 못 나간다고 하면서 그동안 모자가 짜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저런 죽을 병에 걸렸겠냐고 울고불고 하면서 형님에게 두고 보진 않겠다고 했다네요. 그러고선 남편 부르고 난리쳐서 남편이 달려가서 겨우 수습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가 폐륜을 저질렀다고 계속 잔소리하면서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자식을 저렇게 키워놨으니 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리고 백이냐고 한탄하셨어요. 그때도 남편은 아픈 시숙에게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분명히 말해주었답니다. 자식은 형수 혼자 키웁니까? 형 아들이에요, 엄마. 형수 탓 아니에요. 자식도 죄가 없어요. 부모가 잘못 키운 탓이죠. 형 잘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형수가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요. 하면서 조카에게 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조카도 씩씩거리고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레파토리는 형님과 형님네 두 아들들을 싸잡아서 천하의 몹쓸 것들이라고 하고 틈만 나면 욕하니까 형님네 아들들도 아픈 시숙 옆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원수 보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숙은 좋아지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종이 생기고 통증도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더욱 신경이 예민해졌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면 고통스러워해서 통증약을 먹이면서 진정시켜주곤 하는데 형님이 시숙 옆에서 밤새 간호하도록 시키고선 잠자는 꼴을 못 본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가면서 지켜보다가 형님이 밤새 잠깐이라도 잠들면 깨어나 있으라고 꼬집고 눈 뜨고 병자를 지켜보라고 한다네요. 밤새 별일이 없더라도 시숙 옆에 앉아서 지켜보라고 하면서 자는지 안 자는지 한 번씩 확인하더랍니다. 그렇게 꼬박 잠도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시누이와 시어머니 새끼 식사 준비해야 했고 집안일까지 아픈 시숙 먹거리 심부름까지 했다면서 잠을 안 재우니 죽을 것 같다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 시아버지께서 형님네 생활비를 조금 보태시는 것 같아서요. 말기암 환자로 누워 계시는 시숙한테만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형님을 챙기는 사람은 없어 보여서 같은 여자로서 참 안타까웠네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정작 아픈 사람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먼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형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군요. 그냥 남편에게 형님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보라고만 했죠. 그렇게 해서 시숙님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다가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다 있고 목사님 기도 속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제가 형님을 챙겨서 틈만 나면 잠을 자게 해드렸어요. 저는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기죽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며느리이고 이빠른 소리를 당당히 하는 사람이라서 병동 갈 때마다 형님을 보호자실로 데리고 와서 잠을 재우곤 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숙님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들하고도 화해했고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였지만 형님하고도 마지막 말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임종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막상 형님네 아들만 빼고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의사가 마지막에 돌아가셨다고 선언하니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와서 시신을 닦아야 한다고 하니까 전 일부러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장례식 준비 절차를 시누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닦고 있는 병실 안에서 저를 죽으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대신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빼꼼히 들어갔는데 시숙이 시신의 옷을 다 벗기고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씻어야 한다면서 바쁘게 간호사 두 분이 나서서 1차적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 같았어요. 시신에서 나온 오물 냄새가 엄청 진동하고 시신을 완전 발가벗긴 채 놓여 있어서 순간 놀래서 얼른 문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이미 그 방 안에는 형님과 남편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들어와서 씻기는 거 도우지 않고 뭐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아니 어머니 아들이니 어머니가 시켜서 하늘나라에 보내드려야죠. 제가 어찌 시숙 몸에 손을 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와중에도 어떻게 며느리 보고 이제 막 돌아가신 분 기저귀에 싼 똥이며 오물이 묻어있는 걸 다 닦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갑자기 아드님이 돌아가시니까 치매를 잡섰나 하고 의심까지 들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넌 왜 이렇게 한가하게 있냐고 분톡 터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딸도 여기에 한가하게 있잖아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어머님도 아드님 몸 닦기 싫으시면 간호사들이 있으니 그만두세요. 했더니 그게 할 소리냐며 얼른 깨끗이 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어미나 가족들이 지켜보고 직접 닦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뭘 하지 마시고요. 시누이도 있는데 굳이 저보고 와서 죽은 자기 아들 시신을 닦으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옆에서 시누이가 듣다가 시어머니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이상한 시어머니의 논리였네요. 하늘나라 가는 아들을 간호사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가족이 직접 닦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마지막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왜 돌아가신 분 남동생이 처가 나서서 닦아야 하냐고요. 자기 아들 시신인데 자기가 닦으면 되지. 이해 불가인 시어머니의 사고. 참 답이 없네요. 전 끝까지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돌아가신 시숙님도 원치 않았을 거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시어머니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보고 돌아가신 시숙님의 시신을 남편도 있고 죽은 사람의 부인도 있고 죽은 사람의 어머니도 있는데 굳이 시누이는 부르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동생의 처를 보고 닦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가 설령 돌아가신다 해도 어머니 몸은 안 닦아드릴 거라고요. 아이고나 갑자기 걱정되네요. 만약에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임종 후에 저보고 시아버지 기저귀에 똥도 받고 몸도 닦으라고 시키겠네요. 끔찍합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아드님 저 세상으로 보내고 충격받아서 판단력이 잠깐 혼미해지신 걸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만 계속 그렇게 정신줄 제대로 부여잡지 않으시면 어머님도 아드님처럼 하늘나라에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전 어머니가 몸이나 마음적으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며느리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되고 일상의 이야기들로 담아주세요. 훈훈한 얘기들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